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3강이죠. 자, 우리가 제1강에서 형법 총칙하고 각칙을 다 합해가지고 전체 체계적인 이해를 한번 봤고요. 제2강에서는 형법 각칙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 또는 체계적인 이해를 봤습니다. 자, 이제 제3강에서는요, 이제 형법 총칙의 전반적인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1강에서 형법 전체를 봤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2강에서 형법 총칙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하고, 살펴보고, 제3강에서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 또는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1강, 우리 전체를 다 했어. 그 다음에 2강으로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를 봤단 말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형법 총칙은 형법 각칙을 토대로 해서 그 토대 위에서 쌓아 올라간 것이 형법 총칙이기 때문에 형법 각칙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 또는 전반적인 이해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2강에서 그러면 형법 각칙은 그 전반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체계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자, 형법 각칙에는 범죄의 목록이 규정되어 있다. 형법 각칙은 범죄가 되는 행위의 목록을 쭉 87조부터 372조까지 쭉 규정해 놨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할 것인데, 형법 각칙에 있는 그 구성요건 목록만 다 충족됐다고 해서 바로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범죄 목록, 다른 말로 구성요건 목록,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각칙의 각 구성요건 목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즉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으면 이제 다시 총론으로 와서 그 행위가 위법한지 두 번째 단계에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까지 다 갖추었으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책임성 또는 책임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그 위법성과 책임은 모두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 위법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언급될 사항들 및 형법 각칙에 있는 구성요건 목록, 그리고 그 구성요건 목록에 행한 그 사람의 그 행위,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또 논의할 사항들이 추가로 있으니 그 사항들을 총론에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총론에 살펴본 사항들은 제2강에서 살펴본 그 구성요건 목록의 모든 구성요건 목록, 즉 구성요건에 다 공통적으로 다 대입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3강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의가 형법 총칙이 된다는 얘기죠.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게 된 거다.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를 먼저 받고 총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그 다음에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3강이 된 거죠. 그러면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는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거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강의에서 형법 각칙이 보호법익, 즉 구성요건 목록이라고 하는 범죄 목록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는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겠다. 그래서 그 일종의 범죄 목록을 작성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때 그 범죄 목록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범죄로 정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구성요건 목록들은 누군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고, 그 행위를 했다는 사람들은,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거나 법익 침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제2강에서. 자, 그러면 형법 총칙에서 살펴본 사항은 뭐겠느냐? 일단 형법이라고 하는 게 범죄와 형벌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총칙에서는 그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형법 총칙의 목차를 구성해 본다면 첫 번째, 제 1편에서는 자, 총칙에서는 공통적인 사항,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형법 전체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자, 형법 총칙의 제 1편에서는 각칙과 달리, 각칙은 그냥 구성요건 목록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 1편에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제 2편에서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3편에서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그 구성요건 하나하나들 바로 언급하면 됐지만, 총칙에서는 이제 형법이 뭔지, 또 형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형법은 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사항들은 그 형법 각칙에 있는 모든 구성요건에다 공통으로 적용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제1편에서 제일 필요한 사항은, 자, 형법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1편에서는 자, 형법 서론 해가지고 형법에 대해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겠죠. 이게 서자가 머리 서자인 거니까요. 형법의 제일 앞에 있는 논의, 이게 제1편이 되겠죠. 1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제2편이 된다고. 자,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형법 서론에서 결국 형법에 대해서, 형법이란 무엇인지, 형법이란 이거다, 형법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미 제1강과 2강을 통해서 형법은 크게 법률 요건으로 범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로 형벌이 있는 것이니까, 즉 형법은 크게 뭐와 뭘로 이루어졌냐면 범죄와 형벌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2편에서는 이제 먼저 범죄가 나올 거니까요. 범죄. 그래서 범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거죠. 형법 총칙을 논의하는 게 총론이니까. 그래서 자, 제2편은 범죄에 관한 논의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3편이 등장하겠죠. 자, 3편은 결국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법규범의 전체니까, 그러면 제3편은 당연히 형벌에 관한 논의. 그래서 형벌론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자, 형법 각칙도 결국은 가장 큰 단위로 나눠보니까 3개의 편으로 나눠지고, 1편이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2편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3편이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나눴던 거죠. 여기는 그 목차, 내용은 좀 다르지만 편은 똑같이 3편으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총칙도 제1편은 형법 서론, 2편은 범죄론, 3편은 형벌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형법 서론은 또 어떻게 나눌 건지. 자, 우리 2강에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가 다시 5개의 장으로 나눠졌었어. 제2강, 요 강의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시청하셨던 내용이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가 5개의 장으로 나눠지면서 제1장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2장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법이라는 범죄, 3장이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4장이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5장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이라는 범죄로 나눠졌던 거죠. 그게 1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1편은 그렇게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형법 전체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1편에서는 형법 서론, 2편은 범죄론, 3편은 형벌이란 말이죠. 자, 그때 제1편 형법 서론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갈 건가? 자, 첫 번째, 당연히 편 다음엔 장이니까 제1장에서는 우리가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형법 강론은 하여튼 보호법이고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 개별적인 구성 요건을 설명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뭐 미리 설명하고 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 개별적인 사항들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 형법에서 논의될 모든 개념적인 사항들을 다 미리 설명할 거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문 순서대로만 본다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설명한다는 내용은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지. 막연한 거죠.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총론이. 그러나 우리가 제2강에서 한 3, 40개 되는 각 구성요건 목록들의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들을 보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2강에서 봤던 게. 자, 그럼 제 1장에서는 자,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면, 그럼 우리는 강론의 각 구성요건은 이미 좀 숙지하고 있어요. 자, 1장이 형법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형법에서 쓰는 기본 개념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죠? 1장에서는 형법의 기본 개념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형법의 기본 개념. 그러면 형법의 기본 개념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1절에서는 당연히 형법의 말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형법의 의. 1절에서는 형법의 의, 말뜻, 개념. 형법이란 뭐였어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규의 총체입니다. 법률 요건으로 범죄 행위를, 그 다음에 법률 효과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규정한 법규의 총체가 형법의 의였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도대체 그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2절은 형법의 성격입니다. 형법의 성격. 그 다음에 3절은요. 형법의 기능입니다. 형법의 기능. 그 다음에 4절은 형법의 발전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법의 발전 과정은 자 우리가 모두 잘 발전되어 온 걸로 인식하자고요. 그래서 잘 발전되어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자 형법의 의, 형법의 성격, 형법의 기능 이 정도가 1장에서 살펴볼 기본적인 말 그대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형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 숙지가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자, 형법을 지배하는 최고 원리죠. 형법을 지배하는 최고 원리는 제1강, 제2강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걸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따라서 누군가를 처벌하는데 그 처벌이 경미한 처벌이 아니고 크게는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죠.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등은 대단히 중한 법익의 박탈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정도의 강력한 그 제재를 가지고 있는 게 형법이다 보니까 그 형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가해질 형벌은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국회가 만든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형법의 최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형법의 최고 원리이고 이념인 거죠.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당연히 형법의 최고 원리로서 1조에서 규정하고 있겠죠.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장에서는요.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그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합헌이고 또 이 형법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모순되는 점이 없다면 당연히 그 형법은 적용이 될 겁니다. 적용이 될 거니까 세 번째 3장에서는 지금 이 죄형 법정주의를 통과해온 형법이라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3장은 형법의 적용 범위가 되는 겁니다. 3장은 형법의 적용 범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형법의 효력이 되겠죠. 자, 죄형 법정주의를 아무 이상 없이 통과해온 형법이라면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효력을 갖는다. 이때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는 다시 1절에서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고요.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겠죠.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고 3절에서 대인적 적용 범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1편
4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법을 나눠서 공부하고 있고 각칙을 그렇게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누는 것은 근대 형법이 등장한 이래로 많은 형법 학자들이 그 형법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론이 축적되어 와서 이렇게 지금은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4장에서는 이제 형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래서 형법 이론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형법 이론이 있는 것이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험이든지 주로 이제 주요 법정주의하고 형법의 적용법이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씩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크게 문제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다 미리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기본 개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법을 지배하는 이념, 그 이념을 통과했을 때 그 형법은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런 형법 이론을 오랜 기간 동안 형법학자들이 연구하고 다듬어서 이렇게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형법 소위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살 일은 뭐예요? 그대로 이제 그야말로 형법을 공부해야 되죠. 그때 형법은 그게 범죄에 관한 논의와 형벌에 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2편 범죄는 어떻게 되냐? 역시 이것도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는요. 제1장에서는 여기서 형법의 의의는 했죠. 형법의 개념은 공부를 했어요. 형법이란 뭐냐? 범죄 행위를 법률 요건을 하고 형벌 또는 보완 처분을 법률 효과로 하는 법 규범의 총체를 형법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2장에서는 2편 1장에서는 역시 요거죠. 범죄의 기본 개념을 해야겠죠. 자, 범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의 기본 개념. 자, 범죄의 기본 개념에서는 어떤 사항을 논할 것이냐. 당연히 범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범죄의 뭐냐? 범죄의 의의를 하겠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우리가 제2강에서 살펴봤던 그 200개 가까운 수많은 구성요건들에 대해서 어떤 구성요건은 어떤 형태의 범죄이고 또 어떤 구성요건은 어떤 형태의 범죄인지 그 200개에 가까운 구성요건을 전혀 나누지 않고 그냥 쭉 펼쳐놓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각종 범죄의 종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범죄의 의의와 종류죠. 자, 1절에서는 범죄란 무엇이냐고 그 200개 가까이 되는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 종류별로 나누는 거죠. 그게 범죄의 의의와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이 범죄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범죄란 이미 제1강 2에서 봤듯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범죄의 3요소가 범죄 성립 3요소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범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이전 단계의 인간의 행위가 되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면 역으로 설명해보면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구성요건에 해당성 이전의 행위가 돼야죠. 그래서 구성요건을 검토하기 이전에 인간의 행위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행위론에 관한 검토가 간략하게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자, 행위론. 행위란 뭐냐? 인간의 행위란 뭐냐? 구성요건 이전에 과연 인간의 행위라는 게 어떤 걸 인간의 행위라 할 거냐? 이 문제죠. 그리고 이 인간의 행위론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은 거고요. 이 인간의 행위론이 왜 필요하냐면 이 행위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형법 이론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는 범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행위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단히 행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범죄 행위론을 기초로 해서 범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걸 범죄 체계론이라 하고 이 범죄 체계론은
역사적으로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가지의 범죄 체계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가지의 범죄 체계론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범죄 체계론 중에 현재 우리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에 따라서 범죄를 분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이전에 있었던 처음에 나왔던 고전적 범죄 체계론과 그 이후에 고전적 범죄 체계론을 계승 발전한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 그리고 그 후에 고전적 범죄 체계론과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 완전히 관점을 바꾼 목적적 범죄 체계론, 그 세 가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도 적어도 그 네 가지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알아야만, 특히 경찰 공채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그 착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 체계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체계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돼요. 이론적인 연구 대상만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 범죄 체계론이 실제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장에서는 이제 범죄에 관한 기본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뭘 하겠어요? 범죄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범죄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개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범죄를 검토해야 되죠. 그러면 범죄를 검토한다는 말은 뭐뭐를 검토한다는 얘기겠어요? 범죄의 3성립 요건, 즉 범죄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 범죄를 이루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장부터 그냥 우리가 언뜻 보게 나열을 해본다면 2장 해가지고 구성력 해당성, 3장 위법성, 4장 책임, 이렇게 해도 아주 틀린 접근은 아니에요. 틀린 접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2강에서 여기서도 봤듯이 범죄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성력과 해당성을 검토할 때, 위법성을 검토할 때, 책임을 검토할 때 그 범죄가 어떤 범죄냐를 다 그 안에서 다 나눠서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할 때마다. 구성요건에 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자, 고의범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고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고 자기범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고 부자기범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 복잡함을 피하려고 형법을 총칙, 각칙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피하려고 했던 그 복잡함이 여전히 등장하게 되잖아요. 자,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번잡스러워진다. 그래서 형법학자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 자, 제2강에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3, 40개의 구성요건을 왜 살펴봤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사항들을 살펴본 거예요. 자, 제2강에서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 직전 2강에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만 보더라도 제1장에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를 하면서 자, 여러분 법조를 한번 더 가볼까요? 보면서 첫 번째 205조 1항이 살인죄였습니다. 그렇죠? 살인죄, 205조 1항 보통 살인죄, 그 다음에 250조 2항이 존속 살해죄, 그 다음에 252조 1항이 촉탁 승낙 살인죄, 252조 2항이 자살 교사 방조죄, 253조가 위계에 의한 살인죄. 자, 이렇게 쭉 갔었죠. 자, 이렇게 살인죄의 구성 요건들은 전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범죄죠. 고의로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범죄고, 상해와 폭행의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과실치사상죄가 나옵니다. 266조, 과실치상 267조, 과실치사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즉 26장은 우리 형법 가치인 26장은 모두가 다 순수한 과실범입니다. 순수한 과실범. 그런데요, 우리 형법은 대부분의 구성 요건이, 대부분의 범죄가, 범죄 종류의 대부분이 범죄가 고의범을 처벌하고요,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합니다. 과실범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과실치사상의죄, 그 다음에는 과실범은 없어요. 쭉 없습니다.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과실범은 다 없어요. 다 고의범입니다. 다 고의범이고, 고의범 아니면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모든 결과적 가중범, 우리나라에서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다 고의범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도. 그리고 강간과 추행의죄, 명예훼손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부 다 고의범만 처벌해요. 지금 우리가 본 24장부터 지금 37장, 8장까지 전부 다 고의범만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은 고의범만 처벌한 걸 원칙으로 합니다. 과실범은요, 우리 형법 전체를 보더라도 5개밖에 안 돼요. 5가지밖에 안 됩니다. 방금 직전 본 과실치사상의죄하고요. 자, 38장 다 고의범 처벌합니다. 사기와 공갈 다 고의범 처벌합니다. 40장도 고의범 처벌합니다. 41장 여기서 두 번째 과실범이 나옵니다. 작물에 관한 조 중에 364조를 보세요.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실범이 나왔어요. 자, 손괴죄도 고의범 처벌합니다. 즉 개인적법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는 동안에 과실범 처벌 규정은 과실치사상의 죄하고요,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 이거 이외에 저 앞으로 가서 사회적 법익 중에 과실교통방해죄 하나가 있고, 그러면 3개째죠. 그다음에 4번째 과실로 불을 낸 거, 실화죄. 그다음에 5번째 과실일수죄, 실수로 물을 넘겨가지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거,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가 고의범이고요. 그 고의범이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범죄는 적극적인 신체 거동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범이면서 자기범인 것이 대부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구성유권에 대해서 위법성 책임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대부분의 범죄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고의로 하는 범죄이면서 자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의, 자기범에 관한 범죄, 이거 하면 되죠. 고의, 자기범에 관한 범죄를 먼저 검토합니다. 2장에서 고의, 자기범의 범죄를 검토하는 게 먼저. 이렇게 2장을 달아놓고 우리 형법의 대부분의 범죄를 이루고 있는 고의, 자기범의 범죄론을 2장의 표제를 달아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고의, 자기범의 범죄를 진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자, 구성요건 다 어디 있어요? 모조리 다 각칙이겠죠. 총칙의 구성요건 한 개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각칙에 87조부터 372조까지 있는 그 200개에 가까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그게 범죄 성립의 제1조건인 거예요. 제1조건. 첫 번째 요건, 구역해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위법성입니다.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성요건에 왜 만들어 놓겠어요? 우리 입법자가 왜 구성요건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 구성요건은 기본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게 당연히 나쁘고 위법할 줄 알았는데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은 적극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냐를 적극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위법한 걸로 봐버리는 거죠. 위법한 걸로 보는 겁니다.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위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은 조각 사유, 즉 위법하지 않은 경우 조각 사유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때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거죠. 즉 허용되는 거죠. 그 행위는 허용된다고 봅니다. 그게 허용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모두 허용규범입니다. 허용규범 20조에서 24조까지 위법성 조각 사유 20조, 24조까지는 다 허용규범이에요. 허용된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는 허용됩니다. 긴급피난은 허용됩니다. 21조 정당방위 1항은 허용되고요. 22조 1항 긴급피난도 허용됩니다. 23조 1항 자구행위도 허용됩니다. 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도 허용되고요. 20조 정당행위도 허용되는 규범이에요. 20조와 24조는 다 규범이잖아요. 형법 규정, 허용되네요. 자, 그래서 2절 범죄 성립의 두 번째 단계를 본 거고요. 자, 마지막 단계는 그 행위를 한 사람, 행위자. 이 둘은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그랬어요. 제1강에서. 자, 이거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 역시 책임도 위법하고 그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책임이 있다고 추정을 해요. 다만 역시 여기도 예외적으로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책임을 감경해주는 사유도 있습니다. 감경 사유. 자, 이렇게 해서 책임까지 검토가 끝나면, 즉 1절, 2절, 3절을 모두 다 통과해 왔다고 보면, 우리는 이게 다 통과되어 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유죄라고 한다고 했죠. 1강에서 이걸 유죄라고 합니다. 유죄이고, 특히 유죄이고, 이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완전히 충족이 됐다면, 이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모두 충족이 됐다면, 유죄이면서 동시에 그거는 기수가 됩니다. 이미 그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충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기수라고 봅니다. 우리 기수. 즉, 그 범죄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 구성요건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충족이 됐으니까. 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우리가 제2강에 살펴본 대표적인 250조 1항을 봅시다. 250조 1항에서 250조 1항은,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했으니까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놓고 254조에 가면 250조, 그 다음에 252조, 253조, 살인죄죠? 살인죄 전문은 전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살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 즉 250조 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다고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주체가 행위는 했어요. 살해 행위를 했는데 그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행위는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미수라고 부르고, 지금 방금 봤듯이 250조, 우리 2강에서 봤던 254조의 살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다 충족이 되면 기수범인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달아서 고의 자기범에 있어서 기수범을 다 살펴봤으니 이제 미수범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미수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수론은 이 세 개가 있고 이것과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미수론은 이 구성요건 해당성에 내에서 검토할 사항이에요. 왜? 구성요건 해당성의 검토에 가면 첫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을 검토할 텐데, 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중에 범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은 행위 주체, 행위의 객체, 그 다음에 행위 결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인과 관계,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범죄에 이렇게 5가지 객관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중에 행위는 있는데 결과가 없으면 결과 발생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죽지 않은 거죠. 그걸 미수론이라고 해서 밑으로 내렸을 뿐이에요. 이걸 이렇게 내린 이유는 이 미수론도 구성요건 안에 내용에 해당하지만 원래 구성요건에서 검토할 내용이지만 이걸 여기다 써버리면 이 1절의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을 해도 안 끝나게 돼요. 오랫동안 한 100페이지 이상 구성요건하고 위법성 20, 30페이지, 20, 30페이지니까 과분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다 다 지쳐버려 학생들이. 그래서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에서는 그 구성요건이 온전하게 다 충족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책임 검토하고 그래서 일단 범죄, 완성된 범죄, 유기, 유죄, 기수인 범죄를 다 검토한 다음에 별도의 목적을 달아서 이것도 꽤나 들기 때문에 분량이 별도로 미수론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미수론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구성요건에서 검토할 내용이 이때 이 행위 주체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행위 주체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갑이 A를 살해하는 게 아니고 갑과 을이 함께 A를 살해할 수도 있고 갑이 A를 살해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막만 봐줄 수도 있잖아요. 또 갑이 A를 살해한다고 하니까 그 흉기를 빌려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도 똑같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이고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할 내용이지만 역시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행위 주체에 관한 문제를 따로 밑으로 내서 공범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를 하는 거죠. 공범론을 검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고의 자기범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 한 거예요. 다 논의를 한 겁니다. 고의 자기범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다 논의를 한 거죠. 이렇게 고의 자기범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내용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깔끔해지고 공부하기도 아주 쉬워지죠. 자, 이제 고의 자기범을 다 했으니까요. 그거 아닌가 하면 되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몇 개 안 되는 나머지 범죄들 검토하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검토한 범죄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고의범이 있었으니까 아까 말한 5개의 범죄 과실범 검토하면 되잖아요, 이제. 과실범. 그렇죠? 그 다음 자기범 검토했으니까 부자기범 검토하면 되잖아요. 부자기범. 부자기라는 범죄. 그러면 과실범과 부자기범의 범죄를 이렇게 써놓고 그 과실범에 있어서 구역해당성 위법성 책임미수 구범, 부자기범에 있어서 구역해당성 위법성 책임미수 구범. 아주 간결하고 체계적이고 또 고의 자기범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형법 이론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형법 이론을 공부해온 앞에 학자들이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범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힘들이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거죠. 자, 여기 하나 비워놨을까요? 자, 제2강에 설명드렸죠. 상해를 했는데 원래 상해만 일으킬 고의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고의로 상해만 했고 그중에 버릇만 고쳐주려고 상해를 했는데 그만 상해를 입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즉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 때리는 바람, 즉 때리는 행위에 과실이 있는 바람에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을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시작한 범죄가, 기본 범죄가 중한 결과를 과실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걸 결과적으로 그 결과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 그래서 결과적 가중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면 결국 우리 형법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가 다 검토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시 여기서는 3장에서는 1절에서는 뭘 할 거고요? 과실범을 할 거고요. 그죠? 2절에서는 뭘 할 거고요? 결과적 가중범을 할 거고요. 3절에서는 뭘 하면 돼요? 부자기범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겁니까? 일부 개념들만 바꾸고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대로 유지해 가겠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 범죄 체계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제가 1강부터 계속 체계적인 이해라고 하면서 이 체계를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범죄의 종류와 관련해서 논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4장, 마지막 4장. 자, 1편도 4개의 장이요. 2편도 4개의 장입니다. 4개의 장인데, 마지막 4장은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또는 갑이도 없고 갑이랑 의랑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범죄만 범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개의 범죄도 범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여러 개의 범죄도 범할 수 있겠죠? 사람을 살해했는데요. 그 살해한 범인이 이 피해자가 발견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쉽게 범인이 발각되기 두렵기 때문에 그 살해한 그 사체를 강에 버리거나 또는 산에 끌고 가서, 산을 끌고 가서 묻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발견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살인죄 하나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사체 유기나 또는 사체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살인죄가 일단 성립하고,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인 사체 유기나 사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사체 유기. 그렇게 해서 2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범인이 하나만 범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범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죄수론에 관한 논의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4절에서는 첫 번째 죄수란 뭐냐 해서 죄수의 기본 개념이 나올 거고요. 죄수의 기본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죄가 하나만 되는 거. 이걸 일죄라고 하면 되겠죠. 일죄.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여러 개의 죄의 수죄. 이렇게 해서 범죄에 관한 논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범죄에 관한 논의. 그리고 이게 우리 경찰 시험이든 아니면 우리 법원 구급 시험이든 또는 검찰 시험이든 어느 국가 시험이든지 2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전체에서, 형법 전체에서 2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총칙에서 대개 9문제 정도, 8문제나 9문제 정도 나오고 각칙에서 10문제나 11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총칙에서 나오는, 형법 총칙에서 나오는 8문제 중에 또는 9문제 중에 서론에서 1문제, 그 다음에 형벌론에서 한두 문제, 나머지는 전부 범죄론에서 나오죠. 6, 7문제는 범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그 법원직의 경우는, 법원직 구급 교육은 형벌론의 문제가 한 2, 3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론, 형법 서론 이 부분에서 비중이 약간 줄어들고요. 법원직은 형벌론이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시험 그 문제가 늘어나고, 나머지 시험들은 대체로 형법 서론, 그 다음에 범죄론, 그 다음에 형벌론에서 1대 7대 1 이렇게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범죄론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가장 많은 부분은 범죄론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범죄론에 관한 논의까지가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체계적인 설명이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형벌이죠. 여러분, 범죄론이 중요하겠습니까? 실제로 문제도 범죄론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범죄론이 중요한 거예요? 형벌론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범죄론이 중요한 거죠. 범죄 행위가 있으면 이 범죄 성립해야만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형벌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즉 입력이 저대로 두면 출력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입력이 문제가 생길 때 출력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입력이 제대로만 든다면 출력은 그대로 나올 거니까, 기계적으로 도출될 거니까 형벌론은 크게 이론적인 쟁점도 없고요. 다만 조문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해 놓는 거에 전체겠죠. 자, 그래서 형벌론은 이제 특별히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쭉쭉 읽어가면 되고요. 분량도 굉장히 적죠, 형벌론은. 자, 그러면 형벌론에 대해서 이제 형벌론도 처음 하는 거죠, 지금? 형법 서론에서, 형법 처음 해서 형법의 기본개념이 처음에 있었고요. 범죄를 처음 하다 보니까 범죄의 기본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벌을 처음 하는 거니까 형벌의 기본개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1장은 당연히 형벌의 기본개념이 나오겠죠. 1장은 형벌의 기본개념입니다. 자, 형벌의 기본개념을 다뤄지는 게 뭐겠어요? 1장에서? 그게 형벌의 의의겠죠. 그 다음에 형벌의 종류. 우리 형법 41조에는 형벌의 종류 9가지. 이렇게 의의와 종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간단히 그냥 쭉쭉 목차 배열하고
쭉 읽어나가면서 내용 파악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론적인 내용이 있지 않아요. 여기 학설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자, 이 장은 이제 형벌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 범죄, 형법 각 측에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그 목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가 총론을 가서 위법하고 다시 총론에서 책임까지 다 인정이 되면 형벌을 부과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각 측에 있는 형벌은 여러 가지를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사형도 있고 살인죄의 경우는 무기징역도 있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형을 정해야 되죠. 그게 이 장의 형의 양정입니다. 형의 양을 정하는 거죠. 형의 양을 정한다. 그래서 형의 양정. 형의 양을 정하는 형의 양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제 2강에서도 봤었죠. 누범이 있었습니다.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다시 또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그런 범죄를 보면 좀 괘씸하지 않아요?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금방 금고 이상의 중한 형벌을 받고 나와서 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보면 이 사람은 개선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형을 가중하게 되죠. 그걸 누범이라고 합니다. 누범. 형을 가중하는 겁니다. 누범. 자,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범죄를 범한 사람들 형이 올라가는 거죠. 가중사유, 가중. 누범은 가중납니다. 가중. 자, 그 다음에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초범이에요. 처음으로 범죄를 범했어요. 근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꼭 이 사람을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형의 선고를 유예해 줍니다. 이게 유예 제도예요. 이때 유예 제도에는 선고를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선고는 합니다. 그러면 집행만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이걸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집행유예. 그래서 유예 제도로 두 가지. 이 유예 제도는 형을 가중하는 거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죠? 형이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건 가중처벌하는 거고, 이건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법 총칙 제3편 형벌론의 다섯 번째, 이제 형을 이제 집행하겠죠? 그래서 형의 집행. 근데 형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좀 언급되는 사항은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그죠? 형을 다 살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게 되면 가석방에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게 이걸 사회처분이라고 하죠. 사회처분으로서 가석방을 해줍니다. 6장에서는 이제 형의 시효 또는 기간 또는 소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7장 시험위에서는 거의 나지 않죠. 7장에서 이제 보완처분. 우리가 앞에서 형법을 정의하면서 형법이란 범죄 행위를 법률 요건을 하고 형벌 또는 보완처분을 법률 효과라는 법규의 총체라고 한다 할 때 그 보완처분이잖아요. 이 보완처분이 제7장에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장은 많지만 그 장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뭐 40~5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죠. 4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이것도 꽤 됩니다. 7~80페이지 되죠. 이게 4페이지보다 좀 적겠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형법 총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형법 각 측의 구성 요건을 제일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이론적인 사항들이 공통적인 사항들이 얹혀지면서 쭉 여기서 언급한 사항들을 형법 각 측의 각 구성 요건을 볼 때마다 구성 요건마다 쭉 거의 다 얹혀놓고 쭉 특히 범죄로운 그 내용들을 검토해 가는 겁니다. 하나씩 구역해당성,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이 순서로 쭉 각 구성 요건들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고 형벌은 각 측에 있는 형벌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더 얹혀져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형법 총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강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4강부터는 형법 총칙의 내용 어디부터인가요? 형법 서론부터죠. 형법 서론부터 쭉 검토해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3강을 정리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